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실장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일본 전국시대의 리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우리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의 토쿠가와 이에야스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는 1392년 개국을 해서 거의 200년 동안 1592년까지 200년 동안 외부적으로는 평화를 유지를 했습니다. 외구의 간헐적인 침략, 이 오랑캐들의 간헐적인 침략은 있었지만 그래도 평화가 유지된 거죠. 200년 동안.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건 좋은데 우리는 병력이 없었고 또 무기도 열악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조선의 사정을 잠깐 우리가 1490년대부터 1590년까지 100년 동안 보면은 무오사와 갑자사와 을사사와 심의겸 문제, 정예립 사건으로 조선 내부에서는 늘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을 하고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1585년에 관백이 되죠.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러니까 관백이 돼서 천하 통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시 다이묘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해외 영토를 당신들한테 주겠다. 해외 정복을 해서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는 병농 일치제를 많이 했는데 이 병농 분리를 시키자. 병농 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직업 군인제를 시켜서 군인은 계속 군인이다 이거죠. 군인이 계속 군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얘기죠. 상비군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바로 해외 침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본의 국내 사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대륙 침략 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1586년에 오사카 성에서 선교사들한테 대륙 침략을 한번 밝히죠. 그런데 또 1587년에 또 큐슈에 출진해서도 선교사들한테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마도 번주 소 요시츠케한테 새로 임명된 대마도 번주한테 구체적으로 준비를 지시하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4월 15일쯤에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거의 2달 만에 평양성까지 가는 거죠. 평양성까지 갔는데 평양성에 들어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소식을 듣고 흥분의 도가지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나도 곧 조선에 갈 거다. 준비를 해라. 그리고 천황도 북경행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 후계자한테도 준비를 시키고 천황도 북경행 하도록 준비를 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 걸로 보면은 이미 이 조선 정벌이 일본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눈치를 못 챘던 거고. 당시 명나라 사정은 어땠습니까? 만력제라는 황제가 있어서 그 황제가 황간들로부터 모든 정보를 얻고 황간들이 위주로 정치를 하는 그런 명나라 사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명나라 황관 중에서도 정화 같은 사람은 아주 유명해가지고 유럽에 배를 몰고 가가지고 많은 외교 활동을 하는 그런 황관도 있었지만 대부분 황관들이 임금 주위에 있으면서 황관에 쌓여 있어서 정치를 하면 그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정치가 우리 역사, 중국 역사, 우리 역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황관들이 판을 치던 그런 명나라 사정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 간의 갈등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치파하고 무단파하고 갈라져서 있는데 겉으로 표시는 안 내지만 한국을 정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해외 정보를 주장을 해왔고 대외 교역상의 문제점을 그 해외 정보를 하는 하나의 이유로도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삼포여란 을묘여변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이
일본에 제대로 무역을 안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정벌한다.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던 겁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날 징후가 선교사나 대마도 번주 이 사람들을 통해서뿐만 아니고 공식적으로 우리 조선에 대해서 조선 국왕이 일본 천황을 아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조선 수교를 요청을 했습니다.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거절되자 바로 정명가도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정에서는 깜짝 놀라서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죠. 정사 황영길, 부사 김성일로 해서. 황영길은 서인이고 김성일은 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인인 김성일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소요토미 히데요시는 눈이 이 쥐눈 같아가지고 큰 사람이 못 된다. 침략을 하더라도 조그만 침략을 하는 거지 조선을 그렇게 침략할 정도로 유인이 못 된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임진왜란이 2개월 만에 평양성까지 함락을 하고 이렇게 승승장구로 났지만 결국 한산도 해전에 패해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일본에서 전면 제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해상 전투는 중지 명령이 내렸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당시에 평양성까지 가는 그런 보급로를 완전히 해상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이 전부 다 막고 있었으니까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평양성까지는 갔지만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서 한산도 해전이 아주 분기점이 됐다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는 건 제가 일일이 나액을 안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이건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귀무덤 미미치카라고 하는데 이 귀무덤에 있는 비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덤은 일본의 위험을 떨친 증거물이고 도요토미 공의 위덕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도요토미 공의 정복 전쟁이 오늘날 우방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겠는가? 두 나라의 린교가 점점 두껍고 동양 평화가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귀무덤에다 이런 비문을 쓸 정도가 됐으니까 당시 일본의 인식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의 교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차례 걸쳐서 정명가도를 언급했고 대마도 번주를 통해서 그리고 조선의 수교 요청을 통해서 그리고 조선 국왕이 천황 아련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급을 무시했다.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 10년 전에 이미 이일국에 10만 양병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사 부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당시에 일본의 사정을 보기 위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사 부사가 당리당략에 경도돼 가지고 우리가 내분을 일으킨 거죠. 1591년 바로 1년 전에 또다시 이 겐소로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다가 정명가도와 비슷한 얘기는 가도인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명예에 쳐들어갈 길을 비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 당시에 조정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일부에서는 수군 그리고 육군을 임명을 하고 지휘관을 임명을 하고 했는데 일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괜히 임진왜란도 그런 상황도 아닌데 괜히 해가지고 민폐를 많이 끼친다.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국민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원성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본의 패인을 일본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은 조선 수군의 활약이었다. 첫째, 조선 수군. 육지는 자기네들이 지배를 했지만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을 해가지고 보급로를 더 이상 일본이 제대로 보급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총지휘자 우키다를 선정한 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또 하나, 이 전쟁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전쟁을 매듭을 해야 될지 그게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중국 그리고 남만까지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만 세우고 있어서 결국 전쟁에 졌다고 일본에서 스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당시 전쟁 독려할 때 그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다이묘들하고 무사들한테 해외 영지를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일본 상인들한테는 1억 천금, 우리가 만약에 명나라하고 남만까지만 진출하면 전부 다 1억 천금을 벌 수 있다. 서민들한테는 이런 세계적인 나라가 되면 우리가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전 국민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독려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유재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유재란 도중에 철군을 하게 되면서 화의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화의 지시하는 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화의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우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자기 가족밖에 몰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가 임종 당시에 히데요리 보좌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죠. 5대로 5봉행 해가지고 전쟁은 계속 하면서도 이 사람들한테 자기 아들이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여기서 임진왜란에 불참을 했죠. 물론 7,000명을 거느리고 나고야성, 일본 중부에 있는 나고야가 아니고 또 일본 저쪽에 남쪽에, 서남 쪽에 있는 나고야입니다. 나고야성까지는 출전을 했지만 현해탄을 건너지 않았죠. 왜? 본인이 관동 지방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데 너무 병력이 많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설득을 해서 겨우 본인은 관동 지방에 그대로 머물게 된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이 끝나고 그러니까 1600년도에 세키가와라 전투, 거기에서 본인이 동군이 승리하게 됨에 따라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조선과 평화교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국에 대해서 평화를 하자고 했는데 명나라는 평화에 응했지만 우리 조정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했죠. 당연하죠.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꾸 우리가 화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조선 조정에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국서가 필요하다. 직접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쓴 국서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당시 조선 왕릉을 훼손한 일본 군이 있다. 그 범인들을 잡아서 보내라.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실제로 국서를 쓰고 그 범인들을 잡아서 보냈죠. 그래서 조선 사절들과 자기는 확실히 조선과 화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자기가 출진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도 조선 사절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설립하려고 평화적인 서신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우호적인 국제관계를 했는데 3대 때 이에미츠 시대 때부터 쇄국 정책을 썼죠. 물론 이제 쇄국 정책이 그 당시에 상황이 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쇄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쇄국 정책 하에서도 12번이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에 조선통신사가 갔습니다. 조선통신사는 여기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시무로세키서부터 쭉 동경까지 가는 여관마다 일본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가 되었다고 그랬죠. 왜? 조선통신사 그 글 잘 쓰는 사람들로부터 시 한 수 받으려고 일본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자기네들 갑오로 했다는 얘기가 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하여튼 조선 통신사를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문물을 수입했고 한국과 될 수 있는 대로 적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명치유신 이전까지 이 한국과 일본의 이 평화 관계가 지속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막은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일본에서도 평가하는데 영국의 넬슨에 못지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일본에서는 영웅이 되는 그런 세 명의 리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순수 애국심으로 한 거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에서 전부 개인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천하통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존경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이렇게 일본 역사를 보자면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동군과 서군이 있었는데 이 서군이 조슈번, 도사번, 사지마번 일본 명치 유신은 이 동군과 서군의 싸움의 연장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군과 서군에서 대부분 일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반대하는 동경 쪽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결국 조슈번, 사찌마번의 하급 무사들이 중심이 돼서 명치유신을 일으켰다. 명치유신을 일으킨 이유는 동경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반대였다. 결국 이 새끼가하라 전투의 연장이 명치유신이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총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시대 리더에 대해서 많이 영웅시되고 신격화되어 있지만 하나의 리더고 특색을 가진 캐릭터였다. 이 인접국인 조선에 대해서 너무 다대한 피해를 미쳤다. 일본이 소위 말하는 영웅들에서 그렇게 미화할 필요는 없다. 또 하나, 일본의 바로 정치 형상은 한국에도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걸 우리는 깨달아서 지금 이 시기에 그걸 꼭 대입해서 일본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일본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일,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고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 알고 우리가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그걸 당부드리면서 그 길을 하기 위해서는 지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편에 걸쳐서 시청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